3인당으로라는 그 모임에서 2015년 1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왜 다시 3인당인가? 라는 이름으로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세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정의당 신당령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 다음에 정의당 내 사회민주주의 흐름, 그 다음에 3인당으로 성격과 역할,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일단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또 발제자 하시는 분들이랑 사실 다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사실 당원의 입장에서 사회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 당이 이제 그 길을 가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제 발제를 하고 또 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어떤 그런 이제 주제를 다루기는 조금 이제 역부족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당이 요새 이제 새로 입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신데 당내 그 게시판에서 사민주의 논쟁이 조금 요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기회로 조금 왜 우리들이 사회민주주의라는 걸 얘기하고 또 사회민주주의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행은 발제를 좀 한 다음에 질문을 좀 질의응답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지금 많이 안 모였기 때문에 오신 분들 이렇게 조금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같이 끝난 다음에 좀 가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좀 주제를 좀 던져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여기 책자에는 공병건이 먼저 하신 것도 있는데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백선미님이 먼저 정의당 신당론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7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그 지역이 창당 위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워드리기 전에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은 정의당 신당령 무엇을 담을 것인가입니다. 정당이나 노동조합 이런 단체에 대해서 기본 입장, 방침, 규범 등을 밝히거나 어떤 운동의 순서, 전략 따위를 갖다가 열강 없이 강령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당을 만들게 되면 강령 작업을 합니다. 좋은 말도 많이 갖다 놓치긴 하지만 실제로 통진당 해상 과정에서 봤듯이 그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죠 이게. 현재 이제 정의당에서 이제 신강령이라고 불리는 강령 개정 작업이 천호선 대표 주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뚜렷하고 당의 중장기 목표를 갖다가 당원 또 국민들께 소개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인데 그럼 이 강령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우리가 올해를 봐야 3년 미만입니다만은 대중정당과 현재적 진보정당이 우리 정의당이 그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였습니다. 대중정당은 쉽게 말해서 당원들이 당비를 내고 당원들이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 공직 후보자를 내거나 당의 어떤 정책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트들, 유망 정치인들이 모여서 하는 명망과 정당하고 이제 대립되는 구조인데 이 대중정당의 목표를 이루려면 제일 먼저 당원들이 좀 많아야 되겠죠. 당원들이 많지 않고서는 대중정당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당원들을 좀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조건과 어떤 비전을 갖다 제시해 줘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당 당원이 약 한 만여 명, 이건 CMS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한 만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갖고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당이 어떤 자립적으로 다 뭘 해보기 위해서는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는 그래도 돼야지 우리 당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도 하고 그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좀 근거가 될 수 있겠다. 그것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든 노동조합의 참여든 가릴 거 없이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대중정당은 그렇게 해서 좀 이룬다 하고 다음에 현대적 진보정당이라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진보정당은 대충 알겠는데 과연 현대적 진보정당은 무엇이냐? 우리가 왜 현대적 진보정당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은 뭔가 그전에 했던 진보정당이 진보정치가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적 대중정당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럼 과연 우리가 현대적에 좀 대비되는 과거적 또는 전근대적 진보정당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NLPD, 평등파, 자주파들이 그동안에 주류를 형성해온 과외 운동권 정당들을 좀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구태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좀 구시대적 진보로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적 진보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무엇보다 당이 민주적이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종 공식 행사가 어떤 언론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라도 생방송에서 보도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했고 어떤 개파간 합의, 물론 정치를 하게 되면 집단과 집단 간의 어떤 그런 그 조화와 대화와 타협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개파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당론이 결정되고 당의 노선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민주적 진보정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현대적 진보정당은 그 당의 목적, 그 당의 그 이념적 목표가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주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뭐 등대 정당이나 어떤 그런 이념 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사회주의도 주창할 수가 있고 녹색주의도 주창할 수가 있지만 선거를 통해서 원내로 입성해서 그렇게 어떤 의석을 확보해서 뭔가 유의미한 정치 활동을 해보겠다 하면은 국민 대다수는 아닐지언정 국민 상당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념적 성향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통진당 해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념적 가치를 대중들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죠. 민주적이지도 못했고 건강한 진보적 색채를 보여주지도 못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 정의당이 우리 당이 그 대중정당 그리고 진보적 현대적 진보정당의 그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처방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저는 사회 민주주의에서 찾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물론 제 개인적 소신이기도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 신념에서만 아니라 나름 이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당의 그 저희 정당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 연구소에서 그 조사한 당원들 정치 성향을 보게 되면은 당원 50% 이상이 사회민주주의에서 내가 사회민주주의자다고는 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그 당의 지도 노선으로서 어떤 그 공감대를 갖고 있고 한 30% 정도는 저희들이 진보적 자유주의. 이 진보적 자유주의는 뭐 저는 그걸 갖다가 좀 과도하게 일반화해서 미국식 삼인주의다. 저는 이렇게 평가도 하고 또는 케인즈주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삼인주의 내지는 범삼인주의적 사고를 거기에 대한 지향을 우리 당원들이 한 80%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삼인주의 노선을 걷거나 삼인주의를 천명하는 것은 어쩜 당연하다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삼인주의는 어떤 그 우리가 혼합 경제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만은 자본과 노동의 어떤 융합을 포함해서 모든 것 갖다가 좀 평화적 논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삼인주의를 갖다 주창하면서 우리가 좀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의 갈등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삼인주의를 통해서 어떤 그런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천호선 대표께서는 작년부터 또 그 이전부터도 삼인주의에서 언론에 많이 노출했죠. 우리 정의당의 삼인주의 노선을 가겠다. 그리고 또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삼인주의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또 그걸 그 선언만 하고 언론에만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당의 그 신강령 현재 작업 중에 있는데 그 초안에 세계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성과를 승계하고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창조하겠다 명기를 했습니다. 뭐 일부에 좀 반발은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토론을 이제 당에서 준비하고 있고 아마 곧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사회민주주의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조건차에 따라 국가별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조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민주의다 하고 딱 규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이것을 어떤 주의나 이념으로 분류하는 것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그 이념이나 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성과물 내지는 정책적 산물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천호선 대표가 사회민주주의를 갖다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를 창조하겠다 하면서 한국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런 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평론이나 분석 이런 거는 뭐 많이 쉽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내세우거나 구체적 정책을 내세우는 건 상당히 힘들죠. 어떤 정책을 내세우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이번에 우리가 세제 개편에서도 봤듯이 그런 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정책, 다른 법안과에도 충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반 당원으로서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뭐 안을 내거나 하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제가 문제의식과 함께 그 정책적으로 한번 좀 몇 가지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한국형 사민주의를 하려면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틀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사민주의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첫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벌의 경제력이 재벌의 또 시장 점유력이 너무 과도하게 크다. 삼성 하나만이 지금 하나만 보더라도 약 25%의 경제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약 70%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피해도 있고 이걸 좀 재벌 개혁을 통해서 손을 대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삼인주의적 가치관으로서 뭐 금상분리라든지 기타 이런 걸 꼭 제한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쪽에다가 경영권을 갖다가 하고 문민 통치 내지는 정부 통치를 통제를 통해서 그걸 해나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이제 여론도 있는데 참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같습니다만 재벌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가 좀 더 숙고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재벌을 갖다가 악으로만 봐야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과연 재벌이 해체되거나 재벌의 손발을 묶음으로써 노동자나 시민이 어떠한 이익이 있을 수 있는가는 좀 더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스웨덴에서는 이제 연대임금, 뭐 생활자 기금, 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통해서 기업은 노동자에 대한 초계산과 완전 고용을 보장을 하고 또 노동조합을 통해서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갖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조건이 과연 되겠느냐, 노조와 그 재벌가의 그런 신뢰가 있겠느냐, 그런 용기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가 많이 큽니다. 또 한국의 그 특수성은 수출이 너무 과도합니다. 전체 뭐 통계가 들쑥날쑥합니다만 이것도 한 70%를 갖다가 수출 기업에 대해서 의존하는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 대해서 기업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문제, 어떤 소득 양극화에 대한 문제. 지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아파트가 팔리지 않습니다. 그건 구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사야 될 노동자나 시민들의 구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극화 심화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기업에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눈치입니다. 어찌 보면은 기업에서는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노동 예비군이 많다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싼 노동력을 갖다가 투입할 수 있고 또는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떤 우리 GNP라든가 통계적 수치로서 성과를 낼 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유리하죠. 우리가 꼭 대기업한테서 재벌기업한테서 정치인들이 뭔가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로 볼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내는 그 법인세라든가 법인세가 낮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세금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다 이바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로를 조금 이제 좀 상인주의적 입장에서 또는 정의적 입장에서 좀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는 또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이 자영업자가 지금 600만 명이 되는데 사실 상인주의는 전통적으로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유럽의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근데 우리는 지금 자영업자가 600만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이 또 대부분 선거 때는 새누리당을 투표하는 성향이 굉장히 높은 집단입니다. 그분들이 성향이 그 새누리나 보수적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좀 강구할 건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그런 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제시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 정당 또는 상인주의는 뭐 성공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단의 좀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당에서 또 비정규직 노동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820만이라고 하는데 임금 노동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 민주노총 같이 정규직 노동자는 조금 형편이 낮습니다. 지금 뭐 알바라고 표현되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는 뭐 비조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 일용직 노동자들 상당히 열악한 처우에 몰려 있는데 저희들은 민주노총과의 뭐 연대도 좋고 민주노총에 대한 뭐 지지에 갖다 호소하는 거 좋지만은 이 정의당이 가야 갈 길은 이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들과의 진짜 이게 그 피를 말리는 투쟁에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저거 별별 소리를 다 듣더라도 비시장주의자냐 뭐 반재벌주의자냐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좀 내야 되겠다. 다섯째는 남북분단입니다. 남북분단이 참 이게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동안 진보정당, 진보정치 쪽에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항상 이게 레드 컴플렉스에 묶여서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국민들은 많이 압니다. 이미 그게 많이 알기 때문에 여기서 큰 흐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꼭 몇 프로 때문에 중요한 선거 고비마다 전체 야권 또는 진보 정당들이 이제 뭐 실패를 좀 하게 되는 건데 평화적 기조는 당연히 유지해야 됩니다. 북한과의 어떤 그런 대립각을 세워봐야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나 기타 문제는 사실 남북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국가 체제로 인정하고 수교를 하고 동시에 이제 그 북한이 그 핵무기를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치적인 것이 참 오묘해서 제 생각에는 둘 다 동시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먼저 해라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북한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진보정당이나 진보정치가 굉장히 다수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할 말도 못하느냐, 니들 아직도 김일성 흠모하느냐 등등의 오해를 많이 받아왔는데 그건 우리 스스로도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도 뭐 빨갱이 소리를 갖다 수시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갱이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가면 되는데 이 다수 국민들에 대해서 그 오해는 불식시키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할 얘기를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럼 할 얘기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과연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강경에 강도 있게 포함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1972년도 독일 삼인당에서는 극단주의자 훈령을 발표합니다. 당시 이제 총리가 브란트였는데 공직에서 그 공산주의자들 다 몰아내죠. 인권 침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면 인권 침해고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다가 훼손하는 물론 그 전에 우리 50년대에도 공산당을 해체도 했습니다만은 이렇듯 그 독일 삼인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지만은
반민주적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작업들, 일련의 작업들을 거칩니다. 이게 72년도인데 그러면서 10년에 가까운 장기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통일의 기초를 닦고 했는데 우리가 꼭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꼭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그런 좀 폭력적인 문제들, 연평도 공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침을 해 어떤 그런 그 규정을 넣어서 그분들한테도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강력함이 좀 있어야지 평화적 어떤 걸 제안도 그쪽에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할 거는 경계하고 경고할 거는 경고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임금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경제임금, 우리가 보통 노동을 통해서 받는 걸 갖다 경제임금이라 하죠. 노동임금이라고 하는데 내가 회사에서 받던지 내가 뭐 장사를 해서 벌든지 이런 것들 갖다 경제임금이라고 하는데 그 이외에 그 국가를 통해서 보조를 받는 복지라든지 아니면 직접 보육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받는 것들 사회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사회임금은 이제 12.9%, 약 한 13% 되는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스웨덴 뭐 52%, 독일 47.2%, 복지가 엉망이라는 미국도 25% 수준입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기업에서는 대한민국 민주노총 같은 강성노조라고 하는데 강성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당장 해고가 되게 되면은 이 12%밖에 안 되는, 13%밖에 안 되는 사회적 임금 갖고 살 수가 없고 생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직장에 대해서 해고에 대해서 강렬하게 저항하게 되고 또 이게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업수당이라고 주는 걸로 알고 있죠. 다시 실업수당이 아니라 실업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에 대해 지불하는 것 같다 가서 확인해 보셔야죠. 그거는 취업수당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만을 갖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건 6개월인지 8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불하는 거지 실업기간 동안에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 지급하는 실업수당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실업자분들이 받는 거는 생계 보조 그 취업을 위한 수당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그 사회적 임금에 대해서 이걸 높여야만이 그 보수라든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고용 유연성을 갖다가 진짜 이루려고 하면은 사회적 임금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고가 되더라도 노동자들이 그냥 뭐 당장은 생계 유급을 안 받고 또 이 사회 임금과 더불어서 국가에서 교육과 재취업에 대해서 주가가 책임지는 이런 것들 입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그가 뭐 해고가 됐다고 해가지고 타워에 올라가고 뭐 목숨을 끊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뭐 2년이고 3년이고 실업수당이 나오고 그 기간에 대해서 정부가 교육과 그 재취업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그 재취업 갖다 국가가 책임지는 동안에 제가 실업수당을 받기 때문에 굳이 노조가 강성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강성 소리를 듣는 거는 절박하기 때문에 강성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또한 그 2014년도 조사 결과죠. 노인 빈곤율이 48%입니다. 48%라는 건 가처분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가정경제에서 쓸 수 있는 돈의 그 중위권의 그 중위권 소득자에 비해서 48%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데서 우리가 노인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건 존재만으로 받는 겁니다. 그냥. 내가 무슨 소득이 얼마가 됐든 자산이 얼마가 됐든 뭐 직업이 있든 직업을 가질 의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갖는 건데 지난 대선에 박근혜가 제시했던 65세 이상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물론 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그 삼인주의적 정책인 기본소득입니다. 이게 비록 지켜지지 않았지만은 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런 걸 좀 우리가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하위 소득 20% 정도까지 확대해서 그럼 한 800만 될 겁니다. 65세 이상이 한 600만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400만이라고 가는 건 아닌데 이분들에서 최소한 20만 원 정도라도 그 지급을 할 수 있으면 기본소득을 극단의 빈곤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국가가 그 정도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평균 복지 예산이 GDP의 한 20% 정도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뭐 8, 9% 많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을 때 한 10% 조금 뭐 넘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 8, 9%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최근에 그 1조 6천억 달러라고 하죠. 여기 20%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그럼 350조가 터무니없이 자체가 너무 적은 거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세금을 안 걷으니까 그만큼 국가 예산이 적고 국가 예산이 적으니까 이 복지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인 파산 신청자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60% 파산 신청자 사유가 60%가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 이걸 갖다가 계속 집중 정책으로 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좀 더 그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간병인에 대한 충분한 그런 그 지원이 있어야지 이 돈이 없어서 목숨을 포기하는 이런 일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담세 부담률을 봤듯이 이 세금에 대해서 요즘 그 연말정산 폭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소득공제는 역진적 세제죠. 고소득자에 더 유리하고 지금 그 방향을 잡은 거는 뭐 잘 잡았지만은 박근혜 정부가 그걸 좀 교묘하게 그 담배세 인상처럼 꼼수를 부린 경향이 많습니다. 부자 증세를 안 하고 이런 게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대체적으로 임금 노동자들한테 착취해가는 그런 형식이 뀌었기 때문에 좀 놀랐는데 근본적으로 세금을 좀 올려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저희들 담세 부담률이 20%죠. 그리고 잘해보시면 알겠지만 덴마크 48%, 뭐 독일 37.8%, 프랑스 45.3%. 저는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복지를 조금이라도 이만큼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한 30%까지는 가줘야지 복지 흉내라도 좀 내보지 않겠는가. 이게 분명하게 신장량에 포함되어야 되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주거 문제, 입시 문제, 부패 구조, 사법제도, 검찰개혁도 이런 것들은 뭐 사회주의적 관점이 아니래도 우리 당이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하여튼 일일이 다 그 강령 안에 쭉 넣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하지만 이제 사회정의 구현과 부패구조 척결이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좀 신강령에 표현할 필요는 있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 완성된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적 그 제도고 사회민주주의는 공황과 실업, 질병, 기아로부터 국민 다수를 보호하는 이 자체가 사회 안전망인 것입니다. 정의당 신강령에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분명하게 적시되고 우리 정의당 당원들이 한국적 사민주의를 제대로 이제 구현하기를 기대하는데 제가 이제 좀 첨언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자료는 다 발표는 끝났습니다만 저희 모임이 처음 출발할 때 그 스스로들의 문제의식을 가진 게 내가 아는 사민이 내가 아는 사민이 다가 사민이 아니다라는 걸 문제의식을 갖고 합니다. 사민주의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또 이거는 어떤 그 제가 먼저 발표 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주의나 이념 뭐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유연하게 현실적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한 것을 고집한다거나 야 이게 삼민주의다. 이건 삼민주의 관점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교조화되거나 교리화시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그 이념적 논란이 많은 중에 또 당내 어떤 이질적 논란이 있는 중에 또 하나의 논란들을 만들 수 있다. 이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정의당 내 단계 토론에서도 좀 더 이런 좀 원론적인 다툼보다 좀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문제점 갖고 좀 논쟁이 조금 토론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백선민 당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강령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작년에 우리가 진보정당 결정당하고 있는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성남 사는데 성남에서 이제 재작년 1월달에 성남을 했거든요. 그때 작업 다 모여가지고 그 당시 진보정당 강령을 이렇게 펴놓고 같이 나눠가지고 같이 모인 당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니면 또 강령을 안 읽어본 것 같아가지고 참당한테 그런 걸 이제 했었는데 실제로 잘 안 읽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어떤 우리 당의 어떤 헌법 같은 이제 그런 거 중요성이 이제 인식되고요. 지금 여기 독일 3인당 책이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받고 뭐 그러셨을 텐데 재작년에 독일 3인당 책을 유시민 작가님이 이제 옛날에 썼던 거를 재출간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때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강령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어든다. 국민의 가슴을 이렇게 울릴 수 있는 그런 강령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강령만 보고도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가슴 뛰는 이런 강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이제 새로 만드는 강령에 그런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사실 사람들이 좀 얘기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오늘은 조금 그거를 다 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거는 이제 2차, 3차 토론을 할 때 경제 문제든가 재벌 문제 이런 것들 좀 첨예한 예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 토론에 따라 좀 더 심화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전체적인 취지로 사회민주의 흐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로 일단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 순서를 조금 이제 적었는데 사실 당의 제일 높으신 국장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 이제 부대표님이 좀 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시작할 때는 인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순서를 제가 놓쳤어요. 네, 지금 그냥 그래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당 부대표 김민희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쭉 몇 년 동안 말하자면 진보정당, 개혁당, 열린우리당 어쨌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열심히 했었고요. 사실은 저는 가자 3인당의 출발과 함께 부대표가 되는 겁니다. 됐고 참여당 활동 열심히 했었지만 그래서 당내 3인주의 운동이 유일하게 저희 당이 당면 개정까지 해본 경험이 있는 당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의미한 일이고 저희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가고 당내 어떤 소통을 하고 건강한 평당원들이 당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진보 재편 과정에서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의도에 어쨌든지 가자 3인당 이후에 정의당 내 3인운동을 다시 해보자는 제기를 하시러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대표님 역할을 해주십시오 할 때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흔쾌히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고 며칠 전 우리 대표님한테 이 운동에 대해서 유효한 저 나름대로 정치활동을 해보겠다까지 거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임이 좀 있습니다. 선언을 한 이상 이제 성과도 만들어내야 되고 근데 강령, 신강령 초안이 대표님 신년사와 함께 초안이 만들어지고 다시 수정안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우려들이 많이 지금 관계나 아니면 현상적으로 당원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려를 우리들의 힘으로 좀 극복해 나가고 소통해 나가고 합의해 나가는 것도 당내 정말 힘 있는 활동을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도 사민주의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고 조금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좀 열심히 제기해 주시고 많은 말씀 해 주시고 앞에서 3.1운동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이 힘을 모으고 저도 힘을 모아서 우리 당내 정말 3민주의가 또는 진보 재편에서 우리의 역할이 다음 대통령을 바꾸는 2017년까지의 활동들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힘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평당원장 사실 좀 편하긴 해요. 민심에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이제 대표님 직책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부럽스러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제로 들어가서요. 공병건님이 정의당 내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어떤 흐름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그것들을 간략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은 평미를 쓰는 공병건입니다. 제 주제가 이제 우리 정의당 내 사민주의 흐름이 그동안 어떻게 쭉 되어왔는가 이런 거를 살펴볼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정한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 정의당 내 사민주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 정의당 내의 사민주의 흐름은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당 밖에서는 이 사민주의 흐름들이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이 흐름들을 우리 평당원인 3인당으로 점점점이 이 힘을 모아서 과연 우리 정의당이 과연 사회민주주의 정당, 사회민주당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흐름으로 제가 한번 발제를 쭉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의당의 사민주의 흐름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어떻게 보면 아주 순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 흐름이 복지국가를 요구하고 있고 이 복지국가, 이 자본주의 모순에 사회적 부가 불평등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 사회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대안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대안을 생각해보면 저 유럽에 우리 지구상에 가장 행복하게 산다는 그 북유럽 복지국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쪽으로 좀 쫓아가보겠다. 이것은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 그 흐름들이 옛날에 우리 정의당 창당 때부터 사회민주당 당명이 제기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리적이고 당연하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결집해 나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안아야 할 과제죠. 그리고 우리 정의당 내 사민주의 흐름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민주주의로 가되 강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당면 개정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의당이 2년 동안 정의당을 알리려고 많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면까지는 조금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런 흐름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진정한 사회민주당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사회 강령도 바탕이 되고 그와 더불어 사회 민주 당면까지 해야만 진정한 한국의 사민주의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당 내에서 그런 흐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흐름들을 조금 이제 아직까지 사실 정의당에서 이제 이 사민주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이제 당 내에서도 사민주의에 대해서 조금은 아직까지 동의를 못하는 분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노유진 카페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대거 신협 당원들은 아직까지 삼민주의를 그렇게 잘 모르고 그냥 정의당이 좋아서 아니면 노유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정의당의 일부 정책들이 좋아서 이래 들어온 사람들이 삼민주의 한다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거부감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정의당이 잘 화합을 시켜서 정의당을 만들어 나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과제고, 우리 삼민주의 내의 흐름들이 뭐 당명 개정 먼저, 그 다음에 뭐 강령 먼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큰 흐름에서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모아나가서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흐름을 잘 이어가서 진정한 한국의 삼민주의를 만들까, 이게 이제 우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정의당 내에서 기존에 어떻게 삼민주의 활동을 해왔는가, 이거를 크게 평당원 중심으로 삼민주의 운동을 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평당원이 당원 중심이 된 게 아니고 당 자체 내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실천해 왔는가,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당원 중심으로도 초기에 이제 가자 3인당 이렇게 해가지고 평당원 중심으로 이게 3인당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해왔는가, 이걸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단계에 최초 진보 정의당 단계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쭉 조사를 해봤는데, 대선 직후에 우리 정의당이 사실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나, 그때 대선 직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당원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사회민주주의와 깃발이라는 어떤 이런 최초 제가 조사하기에 용만 이론님인가 그분이 이제 한번 올리셨더라고. 그때 그 이후로 많은 당원들이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대안이다 이렇게 제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2013년 1월 때 그때 노회찬 전 대표님이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 사민주의 노선으로 언급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당 정체성 찾기에 노회찬 대표님이 이제 그 집단회 발행해서 한국형 사민주의를 우리 당이 정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서 많은 그동안 이제 사민주의 관심이 없던 분들도 그때 이제 사민주의에 관심을 갖고 각 이제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자 3인당 운동,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조금씩 당원들이 사민주의에 관심이 있는 당원들이 가지면서 각 지역별로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광주, 그 다음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충남, 부산 각 이렇게 지역별로 사민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모임을 가지다가 2013년 4월경에 전국적인 어떤 가자 3인당이라는 어떤 명칭을 갖고 이제 평당원 중심으로 3인당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3인당은 각종 토론회도 개최하고 지역 모임도 갖고 이래서 활발하게 당을 아주 이제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제 3인당 운동을 이렇게 계속 이제 해왔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 이제 당명 결정 과정에 2013년 7월경에 혁신 당대회를 하면서 이제 당명 개정을 그때 2개 올라온 게 사회민주당하고 이제 정의당하고 2개가 올라왔는데, 당원 총투표를 해가지고 51몇 프로가 이제 사회민주당이 되고 48점 얼마가 이제 정의당이 52.1%고 48점 몇 프로가 이제 사회민주당을 지지해서 아쉽게 이제 정의당이 이제 당명이 채택되면서, 근데 사실 48대 50이라면 우리 생각나는 게 이게 대통령 선거 결과도 그렇게 비슷하게 사실 아쉽게 좀 이렇게 이제 사회민주당이 당명이 채택이 못 돼가지고 그동안 그때 3당 운동하신 분들이 많은 어떤 기대도 컸고 사회민주당이 된다고 그때 그때 확신도 갖고 있었고 이랬는데 좀 아쉽게 이제 막판에 좀 이제 돼가지고 그때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좀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변하고 다시 이제
사회민주당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관심이 좀 덜하게 되는 어떤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민주당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결국은 가자 사민당 운동이 성과라고 한다면 진짜 당 지도부나 당 위에 최고 이런 데서 당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 평당원 중심으로 그런 활동을 해왔다는 자체가 우리 정의당이 앞으로 그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게 어쩌면 굉장히 큰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원 중심으로 이런 어떤 3당 운동이 활발한 반면 또 우리 지도부 당 자체가 우리 사회민주주의에 어떤 관심을 가졌는가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진보 정의당에서 정의당을 그치면서 사실 이제 진보 연구소 주체나 아니면 당 주체에서 3인당 최초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진보 연구소 주체로 한국에서 3인당이란 이런 주제로 스웨덴에 이제 그 최연여 교수를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정의당 주체로 스웨덴 대사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강 어떤 주제로 스웨덴 대사를 초청해서 강연도 그리고 또 독일 대사도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프랑스 대사 각 그 유럽의 삼인주의에 관련 각 그 대사 이런 부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당도 이런 어떤 의지를 갖고 이제 유럽이나 이런데 그 대사들이나 이제 그리고 사회 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론이라는 어떤 주제로 크리스토프 펄만 소장 이런 분들도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특강 이런 것도 당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제 특강을 계속 해오고 그런 자체가 또 보면 당이 굉장히 사민주의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어떤 이제 행위를 보인 거죠. 그리고 이제 2013년 10월경에 스웨덴 3인당 당수 스테판 노벨이라는 어떤 당수를 우리 당에서 이제 접견하고 이런 어떤 활동도 이렇게 보여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 로벤 어떤 그 당수가 이 우리 당 이름이 영어로 Justice Party 이라니까 이게 정의당 이라니까 그때 당시 정의당이 보수당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정의당 이렇게 하면 이 냄새가 이 진보 정당이라는 어떤 이런 냄새보다는 이 저스티 파스이라면 외국 사람이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저축도 마찬가지 정의당 이러니까 그게 보수적인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삼민주의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당면까지도 우리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래서 조금 부담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04년 1월달에 이제 천호선 대표가 이제 한국형 삼민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증명도 하시고 올해 초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원내 정당 최초로 한국에서 삼민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사실 적극적으로 천호선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에서 이렇게 평당원 중심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삼민주의 운동하고 그 다음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그게 유럽 복지국가의 어떤 그런 삼민당 운동을 이렇게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왔다 이러면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삼민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당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삼민주의 어떤 흐름을 하고 있고 그러면 밖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회 민주주의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회민주주의 센터라고, 이게 용어가 비슷해가지고 좀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사회민주주의 센터라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포럼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사회민주주의 연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사민저널이라고, 이 각각 어떤 우리 사회 대안으로서 연구를 하고 사회민주주의를 떠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각 이제 이런 어떤 단체뿐만 아니라 각 교수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대안을 찾기 위한 어떤 어떤 그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찾는 어떤 게 많아요. 이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회민주주의 관심을 갖는 어떤 교수들, 우리가 이렇게 잘 아시는 정성일 박사님, 유팔모 교수님, 이런 어떤 그 조은희 교수님, 그 다음에 홍기빈, 오연호, 우리가 익히 아는 어떤 우리 정당, 우리 국가가 가야 될 복지국가 어떤 이런 부분을 사실 거역할 수 없는 그 시대 흐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학자들도 어떻게 우리 사회에 대안을 찾을까, 이거 연구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렇게 가고 있고, 사실 우리 정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나 사실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신당도 많은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사회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빨리 그런 것을 선점해서 그 흐름들을 어떻게 모아낼까, 이게 사실 우리의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내외적으로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당 밖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 이제 평당을 중심으로 3인당으로 점점점 이런 어떤 이 소수 조직이 어떻게 모아서 당의 삼민주의를 퍼뜨리고 강령을 채택하고 어떻게 갈까, 이게 이제 오늘이 출발이죠. 어떻게 보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당을 이게 삼민주의, 물론 삼민주의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장만 옳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목적하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정당을 잘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이제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사회민주주의를 이게 주장하는 게 엉뚱한 갑자기 나온 거냐?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보지 않고, 우리 어떤 시대 흐름을 우리 당이 먼저 안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당내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할까, 모아갈까, 이런 게 문제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민주당, 사회자가 들어가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색깔을 보고 저게 부럽다 사회, 그래서 앞에도 말씀하신 사회자 이런 것만 들어가면 뭔가 색깔을 뒤집으셔서 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걱정한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고 그것을 담아내려고 하면 그런 위험은 무릅써야 된다고 해요. 사회, 그럼 유럽 복지국가들이 다 그러면 과연 그 빨갱이 정당이냐, 좌파 정당이냐, 그 뜻이 순수하고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 되지, 그게 빨갱이면 어떻고 다른 건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소심할 필요도 없고,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를 빼고 정의당을 빼고 사회민주당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당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그렇게 만들어 왔고, 저는 앞으로 정의당이 당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정의당이 사회민주당이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원 장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마디로 사회민주주의가 대세다, 이런 문제로 이렇게 깔고 당연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다음에 정의당 내에서 사회민주주의 운동이나 사회민주주의를 당명에 좀 같이 포함시키자, 그다음에 아예 이제 당명까지 사회민주적으로 하자, 이런 흐름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창당 때부터 계속 이렇게 불거져 나왔던 문제이고, 지난 2년 전에 2% 플러스 마이너스 2% 차이죠. 그런 이제 약간의 차이로 다시 이렇게 됐던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 조덕석 당원님 발제까지 듣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덕석입니다. 제가 발제한 내용은 정의당 내 이제 의경그룹이라고 의경그룹일 수 있고 또 이제 관계 게시판에서 또 분파 활동이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 이해하지 못할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3인당으로라는 모임을 왜 만들었고 이 모임의 성격하고 역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갖고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논의는 특정 시기,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내자라든가 뭐 특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논의는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밥 먹고 살듯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늘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할 수 있는 표현들. 혹이나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당원이라면은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 또 구성원인 국민, 그 구성원들의 그 행복한 삶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사회민주주의 내용과 이 맞닿아 있어요. 의식적이든 의식적이 아니든 그런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정당 생활하는 당원으로서 이 사회민주주의가 과연 나한테 이게 체질이 맞긴 한 거야 뭐야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좋더라 또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한테는 맞지 않는 옷이더라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으라 봅니다. 이 3인당 모임의 이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이 3.1운동을 하게 되는 우리 정의당의 배경에 대해서 당원들의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아까 특정 시기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하다 보면 이 정치 이 상황이나 이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매번 떠오르는 사안들, 이 사회 속에 벌어진 일들 2014년 거기는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 아무튼 뭐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마비를 가져올 정도의 큰 이런 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이슈들이 잠재워지거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베일 속에 있거나 근데 없어진 건 아니어서 언제든지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있어왔던 문제의식이고요. 정의당 내에서 사회민주주의 그러한 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왜 3인당으로라는 모임을 만들고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적 환경 속에 올해는 우리 정의당에 2년에 한 번 있는 전당대회가 있는 해입니다. 이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의 안건 발의를 할 수 있고 당의 어떤 변화나 체질 개선이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열려있는 당원 당규가 보장하는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2013년도 2년 전에 우리가 당명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생각 안 해본다는 거는 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때 그 열정과 그 노력을 했는데 안 됐는데 그리고 2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한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은 어떤 편견 없이 이 사람은 너무 뭐 이기주의야 뭐 이기적이야 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당원 당규가 보장하는 당원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그 정의당 내 그 내적인 환경이 있는 반면에 그 2015년 올해는 2016년 총선과 그 이후에 그 대선의 과정 이걸 염두에 둔 야권의 재편이라는 아무튼 뭐 어느 분은 뭐 이럴 때 뭐 세월이가 뭐 몰아칠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뭐 각자 생각이 나름일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정의당에도 어떤 그 정말 그 변화가 있을 만한 야권 재편의 이슈가 이렇게 다가올지 아니면 이 작은 정당이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지 여러 뭐 추측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그 정치적인 뭐 환경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 3인주의를 얘기하면서 야권 재편 뭐 사실 좀 언밸런스하죠. 늘 있어왔던 의식이라고 하지만 왜 뜬금없이 지금 식이 왜 3인주의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저는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선거라는 것은 매년 있습니다. 보궐선거든 뭐 자치,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할 것 없이 더구나 뭐 어디 뭐 노조 선거니 우리 뭐 속해 있는 그 집단 단체에서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 제도라고 이렇게 해서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유권자이면서 구성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매 사안을 놓고 선거에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선거에 의해서 이런 재편이 되니까 선거에 의해서 권력이 이렇게 분할되니까 이러다 보면은요 사람은 그 기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주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올바른 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쫓아가는 그 인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자기의 그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그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우려하는 면에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너네 사회민주주의나 이런 그 논쟁을 좀 자제해달라든가 이런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정치권은 그렇게 요구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는 이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은 존재하는 게 생물학적으로도 존재하지만 철학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존재하면서 자기의 그 생각들을 표현하고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올바른 그 가치가 저희는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정치에서는 맞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단계 게시판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은 뭐 제트기 타고 변해가는데 우리는 뭐 스카이 콩콩 타고 쫓아간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스카이 콩콩이라도 타고 쫓아가면 괜찮아요. 이거는 그 제가 좀 해야 될 얘기 같은데, 근데 2년 전에 우리 당의 그 창당 과정, 그다음 창당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변화된 과정에서는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당의 변화 발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노동 중심성을 내세웠던 분들 또 그렇다고 뭐 그 참여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제 자신도 반성할 거는 있죠. 당원인 저는 그렇지만은 과연 그 우리 정의당이 이 이름의 정의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부 당원들 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모임 3인당으로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그 변하지 않는 그 상수라는 개념은 우리는 정의당 당원이다. 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그 내재하고 있는 3인주의 의식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상수는 변하지 않는 변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외적 변수를 얘기하면은 그 야권의 재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이나 올해는 그 작년에 그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그 태풍입니다. 이거는 뭐 국회의원 그 의석과도 관련되지만은 우리 지역 주인이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치 이게 이제 그 선거구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 정치 개혁에 이게 그 불씨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흘러나오는 그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또 전개하려는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거 역시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그 환경들이 이제 전개되는데 그래도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저희 생각이거든요. 저희 정의당이 이 과정에서 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야권 재편 사실 우리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요. 가만 보니까 뭐 국민 모임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 당의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해온 거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새정연이 28 전당대회를 추진한 과정 속에서
뭐 제가 이제 정보력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짐작만 할 뿐, 또 신문 기사를 접할 뿐이고 어떤 뭐 구체적으로 새정인의 전당을 어떻게 뭐 방해할 것이다. 또 그 이후에 전당대 이후에 새정인은 어떤 모습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건 추측만 할 뿐이고요. 거의 뭐 대동소이할 거예요.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리더가 누가 되든 근데 기대는 하고 있어. 누가 됐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기대는 하지만은 이 정치 현실 이 구조에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4월 그 재보선 가보세요. 4월 재보선 가면은 새누리당이 지금 그 떨어진 지지율을 많이 하기 쉬워요. 왜냐면 그때 가면 이제 뭐 여기에 뭐 후보 낼 거거든요.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보 내고 새정연 내고 우리도 정의당 당이니까 당연히 내야 되고 국민 모임 낸다고 그러고 새누리는 하나 나와요. 우리는 이제 뭐 몇 살 나갈 것 같고요. 야권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집단의 그 새정연 집단의 그 옛날 민정당 시절에 민한당 같은 그 새정연 자세력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정의당 2015년에 소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거는 뭐 같이 좀 논의할 부분이지만은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에서 우리 정의당 바라볼 때 그 곱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당 만들면서 노동세력하고 같이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 노동세력들 오히려 민노총이 정의당보다는 더 자기들 우월감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해보면은 우리의 현주소는 2015년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소외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 2016년 총선에서 정의당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는 비례대표가 한 주석 없고 거의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요. 이런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인당으로 이 모임은 좀 더 그 분명한 그 선명성, 당의 정체성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의 어떤 그 정책에 정말 그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그 강령 부분이에요. 지금 제정하는 신강령 부분에 그것도 지금은 그 신강령 그 개정위원회 제출한 안을 보면은 그 뭐 전문 기조에 나와 있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전문 기조에서 쭉 뒤로 가가지고 생애강령 나오기 직전에 이제 그 세 번 표현했던 거예요, 사회민주주의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갖고 뭐 사회민주주의를 천명할 때 당대표님도 좀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나마 노력이라도 해준다는 게 고마운 거죠. 이 노력이라도 해준다는 게. 이런 그 2015년 환경 속에서 저희가 소외당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 당원들의 어떤 노력들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사회 3인당으로 모임이 그러한 성격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스스로 그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대의기구나 조직도에 나타나는 당내 어떤 그 조직도상에 드러나는 조직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합법 모임이긴 하지만은 이게 의견그룹이 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그 당명 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모임을 만들 때 그 2년 전에 가자 3인당을 연속적으로 또는 그 발전적 해체를 거쳐서 다시 만드는 이런 논의를 하고서 이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당명 개정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치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논의를 자제해달라든가 이런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제 3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제 정의당 브랜드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좀 더 고려해보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이렇게 좀 봐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당면 개정안.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정치 잘하셨어요. 굳이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안 쓰고도 정치하실 필요성을 보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당명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색깔이라고 보면은 그 옷 색깔 충분히 다를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옷만 입어라 할 수 없듯이 우리가 다수결의에서 합의한 이 당명 좀 더 유지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좀 괜찮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잠시 뒤로 미뤄둔 어떤 과제이지만은 정말 필요하다면 또 여론이 성숙되고 당원들의 생각들이 월등하다면은 언제든지 당면 개정에 대해서는 또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의 모임들이 아니에요. 사회민주주의 하니까 어떤 병기를 보이시냐면 사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이 수구 보수 정권이 내세우면 종북 그러니까 이 사회민주주의하면 사회주의하면 색깔도 있는 것 같고 또 야이꾸리한 음모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지레인들 겁먹고 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절대 염려하시는 문제가 아닌 이거는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철학적인 사유에 대한 문제고 또 존재에 대한 인간의 양식의 문제고 정치 행위를 한다면 이러한 생각 없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 발제는 이 정도에서 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아무튼 염려하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내실이 튼튼하다는 것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저는 다 사민주의라고 믿고 있어요. 아무튼 새누리 빼놓고는 다 사민주의자가 믿고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동의할 날이 머지않았고 오리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덕섭 당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덕섭님이 지금 3인당으로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원래 내부적 의견권은 한 15분씩 드리기로 했는데 조금씩 다 초반했어요. 듣는 거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라디오 옆에서 힘듭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이제 일단 외부적인 여러 가지 이제 변화 요인들이 있다. 이제 그래서 사실 당이 뭔가 이름을 바꾼다거나 뭔가 새로운 노선을 취한다거나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따지면 사실 당은 항상 외부의 외부의 어떤 일정에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바쁘고 선거 치르다 보면 항상 지나가는 거라. 그래서 아무리 바쁜 뭐가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뭔가 다질 건 다지고 챙길 건 챙기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3인당으로라는 모임은 가자 3인당으로라는 이제 일기 모임의 어떤 연속적인 것들이 있는데 가자 3인당 모임을 좀 평가했을 때 약간 좀 뭐랄까 좀 너무 강요하는 스타일이었다. 이제 그런 이제 반성을 좀 하고 그래서 좀 앞에 나온 사람들이 좀 강요를 좀 덜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걸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은 좀 뒤로 좀 약간 이제 빠져 계시고 좀 온건한 유연한 저도 그쪽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좀 온건하고 유연한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조금 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잠깐 쉬시고 조금 이제 발제 끝났으니까
각자들 얘기 좀 들어보면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좀 10분 정도 하시면서 주시는 거